오전 10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수근 해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외압의 정점에 있는 당사자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범인 도피 등 여러 혐의의 피의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두 차례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다가 오늘 특검에 자진 출석하였고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고받고 지시한 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두 분과 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 특검이 순직해병 특검입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이 처음 나온 겁니다. 구명로비 의혹 등 정점이라고 윤 전 대통령이 볼 수 있는데 오늘 박 의원님이 윤 전 대통령이 나와서 처음으로 나왔지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지금 특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이 특검 혹은 재판 대응 전략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내란 재판에도 뭐 16차례 연속 그렇죠. 불참하고 예. 했었는데 최근 나와서는 뭐 본인이 적극적으로 신문까지 하면서 재판에 임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다른 혐의, 추가 혐의들에 대한 지금 특검의 그 출석 요구에도 그동안 응하지 않다가 이제 응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예. 아마 이제 특검 측에서는 두 차례 벌써 불참을 했기 때문에 이번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은 일종의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 수도 있어서 별로 실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오히려 출석해서 자기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자 예. 이런 대응 전략으로 좀 선회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에서도 그렇고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진술을 하고 있고 신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좀 관심을 끄는 기사가 나온 게 뭐냐면 전성배 씨 재판에 한 증인이 출석을 했어요. 이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인사청탁과 관련한 브로커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주요 자리에 대해서 인사청탁 이 사람이 이렇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던 저는 이 브로커라는 명칭도 좀 낯설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진법사가 김건희 씨와의 돈독한 관계를 인용해서 예. 여러 사람들한테 뭐 돈을 받거나 물건을 받고 또 그걸 전달하거나 아니면 그걸 기회로 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뭐 청탁을 했던 정황들은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건진법사가 일일이 모든 사람을 챙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건진법사가 믿을 만한 또 한 사람이 있고 그 믿을 만한 또 한 사람이 건진법사에게 말이 될 만한 그리고 건진법사에게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할 만한 거리가 되는 사람들의 인사청탁을 모아오는 역할을 아마 이 사람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브로커라고 아마 명칭을 붙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조건은 건진법사가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되는 그래야 거죠. 되겠죠. 그래서 건진법사하고는 뭐 속마음을 다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해야 되는 속사정까지 다 아는 아주 사이가 지인. 그래 아주 예. 지인이죠. 그러니까 건진법사는 믿고 맡긴 거고 이 A 씨라는 사람도 건진법사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것도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언제든지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이의 관계였기 때문에 브로커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법정에서 한 진술이기 때문에 꽤 신빙성이 있다고 네, 봐야 네. 되는데 그러면서 든 예가 뭐냐면 강석훈 전 의원 예를 보셨죠? 예,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강석훈 전 의원은 인수위에도 가고 사는 회장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강석훈 의원은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압니다만 그렇게 꼭 볼 필요는 없는 게 제가 그때 윤석열 후보 우리 당의 공식 선대위에 있을 때 그 강석훈 후보도 선대위 공식 직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그럼요. 비서실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관련 정책 관련 문안 연설 같은 건 강석훈 의원이 다 작성을 했어요. 예. 저희들하고 상의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뭐 그냥 건진법사를 통해서 그런 부탁을 뭐 했을 수도 있겠지만 예. 그래서 그것이 뭐 일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강석훈 의원은 이미 경제학자이고 경제교수고 그다음에 또 전직 국회의원이었고 그렇죠.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후보 선대위에서 공식 직함을 가지고 연설이나 정책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조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뭐 다 100%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찌됐든 오늘 법정에서 그 브로커 A라는 사람은 건진법사와의 내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관계는 맞기 때문에 예. 건진법사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대해서는 뭐 일정 정도 재판부가 신빙성을 가지고 들을 수 있다고 보겠죠. 그래서 재판부가 뭘 중점적으로 물어보냐면 건진법사 전성배 씨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브로커라는 사람이 이제 전성배 씨한테 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나온 이게 대구 고검 자천됐을 때 이때가 윤 전 대통령 2015년 이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꽤 맞습니다. 오래된 관계예요. 건진법사하고. 네. 그렇죠. 벌써 2015년이면 윤 전 대통령이 검찰에 있을 때 중앙지검장도 되게 한참 전이니까 그렇죠. 예. 상당히 오래된 인연이고 오늘 이제 법정에서 이루어진 문답에 따르면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그만둘 생각을 했었다. 예. 이렇게 이제 좌천이 됐기 때문에 근데 그때도 전성배 씨가 그만두지 말고 좀 기다리면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하고 그리고 정치권에서 잇따른 영입 제안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전성배 씨한테 물어봤을 때 예.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철수 그 전 대표가 당에 이제 영입을 하려고 했을 때도 가지 말라고 얘기했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민주당 영입 제안을 했을 때도 상의했을 때 가지 말라고 했고 그러면서 했다는 얘기가 나중에 대통령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전성배 씨가 당시에 무슨 생각으로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건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결과로 보면 예. 그 말이 맞았잖아요. 맞았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이 그 전성배 씨한테 더 의지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네. 오늘 법정에서 한 진술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겠으나 또 그게 100%다 맞다 이렇게 그렇죠. 전제할 수는 예. 없겠습니다. 다만 옆에서 그 지켜봤던 사람의 증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또 사실적 근거가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가는 대목에 여러 가지를 황교안 전 총리 얘기도 하고 그만두려고 하니까 아니다 대통령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위기 때마다 고비 때마다 전성배 씨를 찾았다. 그러면 이런 게 멘토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떤 그 편안함, 정신적인 위로를 줄 수 있었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인이 뭐 일단 뭐 법사라든지 뭐 점집이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가서 상담하는 이유는 무슨 특별한 뭐 미래에 대한 애언을 듣는 것도 있겠지만 예.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저는 뭐 다니진 않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일반인 시절에 이러저러한 그 고비가 있을 때 또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그렇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찾아가서 편하게 상담하는 역할을 분명히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인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긍정적인 이야기들이나 아니면 어떤 결단을 필요했을 때 결단의 어떤 그 힘이 되는 이야기들을 예. 해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좌천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정치에 입문하는 것들에 대한 권유를 받았을 때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라든지 이런 등등의 매번 사람들이 선택하거나 아니면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중앙지검장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성장하기 전 일이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이러저러하게 저는 심리적 안정과 마음의 어떤 불안감을 해소하는 의미에서 찾아서 상담했을 가능성으로서의 법사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예. 그러니까 법사님이라고 했고 실제로 법당에 가서 계속 찾아갔던 것은 맞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정신적 위로의 대상을 건진법사에게 찾았지 않았나. 예. 그렇기 때문에 선대위 시절에 따로 이른바 네트워크 본부라고 그래서 법부장을 건진법사가 하면서 그때 드러난 화면을 보면 거의 그 당시 윤석열 후보를 그렇죠. 굉장히 예. 친근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같은 경우 정치인 윤석열이 등장했을 때 이후에 만난 사람들이고 예. 우리 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건진법사는 그 이전에 자연인 시절부터 오랫동안 친숙하게 지내온 사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스스럼 없는 관계가 형성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 영상인데 저도 저 영상이 처음 공개됐을 때 저걸 보고 아무리 대통령 후보 때죠. 그러면 후보 때죠. 후보의 등을 저렇게 토닥이면서 이렇게 가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죠. 저는 거의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그다음에 우리 당에 있는 의원들, 당의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난 공식적인 관계잖아요. 예. 그렇지만 당의 대통령 후보니까 열심히 돕는 것이었지만 저 화면에서도 나오고 저 장면에서도 보이듯이 오랫동안 친숙한 관계고 스스럼 없는 관계고 격이 없는 관계였던 게 분명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신적인 부부에서 많이 이끌어졌다라고 이 브로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상당히 의지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대통령 되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해서 뭐 무속, 주술 또 그와 관련된 뭐 여러 인사들 얘기가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만큼 이제 심리적으로 그런 이제 무속에 의존했다는 이제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고 그 중에도 이제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던 인물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대선 당시에 일종의 이제 공식 대선 캠프와는 다른 약간의 반개 조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전성배 씨가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나왔던 그 장면도 그 직함을 가지고서 이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주치는 그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볼 때도 단지 이 사람이 일종의 이제 정신적 뭐 위로나 조언을 주는 스승 역할을 한 게 아니고 예. 그걸 더 넘어서서 실질적인 어떤 뭐 브로커 역할 내지는 정치적 조언의 역할까지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통일교 같은 곳에서도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건희 씨에게 뇌물을 전달하려고 했던 거고 예. 실질적인 어떤 김건희 씨로부터의 그에 따른 대가를 이제 기대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전성배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하고 관계도 오래됐고 가깝기도 하고 또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게 여러 정황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청탁이 됐다고 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부분이죠. 그래요. 청탁을 그냥 해줄 일은 없을 테니까 저 브로커라는 사람이 무언가를 해가지고 건네줄 가능성 이 부분을 지금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좀 보고 있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아마 재판정에 나와서도 그걸 캐묻기 위한 예. 아마 그 진술을 들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브로커란 사람은 이러저러한 또 소문이 났으니까 건진법사를 통해서 인사청탁을 하면 잘 되더라라는 만약에 소문이 났다고 한다면 그 브로커라는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겠죠. 여러 가지 청탁을 가지고 몰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브로커가 적절하게 그걸 들어보고 그냥 맨손으로 올 리는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걸 받고 또 건진법사에게 전달을 하고 건진법사는 그중에서 또 그걸 거르고 추려가지고 또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건진법사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가 오래전 자연인부터 이끌어왔던 오래된 그 친한 관계였다는 것은 뭐 주지의 사실이지만 요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실제로 권력자 대통령과 영부인이라고 하는 그 공적 지위에 있은 이후에도 이 만남이 이어져서 네. 건진법사가 그때는 이제 권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청탁을 하면 청탁이 이루어지는 실제 권한이 행사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더 많은 청탁이 몰리게 되고 그 청탁에 따른 대가가 오고 갔을 가능성이 크다. 예. 이제 그런 면에서 그 중에 하나의 빙산의 일각이 아마 통일교를 통한 예. 그 고급 그 기중 그 보석품들이 전달이 되고 권성동 의원에 대한 관련이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예. 됩니다. 근데 저는 조금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이제 대통령이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됐는데 이렇게 건진이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큰절을 해라. 대통령 신분인데.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관계가 틀어졌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도 그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법당에 찾아가서는 절을 하고 건진을 만났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스토리의 전후로 봤을 예. 때. 근데 이제 아크로비스타로 당선 이후에 그 전성배 씨가 찾아왔을 때 왜 큰절 안 하냐 이렇게 전성배 씨가 얘기하니까 법당에 내가 찾아갈 때는 모르지만 밖에서 아무데나 큰절 한다고 한 적이 있느냐라고 이제 반문을 했다는 예. 거죠 윤 전 대통령이. 글쎄요, 뭐 전성배 씨가 약간 눈치가 없는 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또 거기는 이제 본인이 있는 법당도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뭐 그 전성배 씨가 어떤 뭐 스님이나 이런 성직자도 아니기 때문에 찾아가서 절한다는 것도 조금 우습기는 한데 그분은 여전히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본인 생각에는 어떤 그 영적인 그런 지도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요구했던 건데 이미 윤 전 대통령 부부 생각은 그때 이미 달라져 있던 게 아닌가 싶고 예. 과거의 조안을 좋아하던 위치도 아니고 뭐 이제 밖에서까지 이렇게 내가 절을 하고 이 사람을 대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관찰자에 따르면 그 뒤로 전성배 씨의 청탁이나 부탁이 먹히지 않았다라는 얘기인데 예. 그것도 사실인지 여부는 좀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도 통일교는 어쨌든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건희 씨한테 그렇죠. 접근하려고 예. 노력을 했고 또 공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전성배 씨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당시부터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다라는 것도 일면적 관측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일단 법정에서 진술한 거라 다른 거 인터뷰나 이런 거보다 신빙성이 높다고는 하지만은 이것도 이제 주자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은 특검에 출석을 했고 윤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모친 어머니와 오빠도 또 한 번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상 파티 관련해서 조사받으러 오신 거는 아니죠? 근데 낚시를 하셨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그림이랑 명품들 누구 지시받고 옮기셨나요? 증거인멸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공공지구 개발 부담금 한 푼도 안 내신 이유 있으세요? 그 증거인멸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김 여사 모친과 오빠가 동시에 이렇게 출소한 게 두 번째로 기억이 되는데 그렇다면 특검에서 그냥 두 번째 부르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최종 종착지가 기소라고 보세요? 저는 김건희 특검이 이제 활동 만료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의 마무리는 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하고 오빠와 관련해서는 일단 그 양평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이제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이 또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수사가 진전된 상황이고 이제 재판이 진행됐던 거, 기소가 진행됐던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저는 지난번에 한번 불렀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불렀을 건 이제 아까 그 기자도 질문합니다만 그 증거인멸 의혹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김건희 여사가 받았던 여러 가지 물건들이 처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처가거나 오빠 쪽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빠 사돈 뭐 집안도 있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그 부분도 아마 오늘은 불러서 좀 조사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의 엄마와 오빠에 대해서는 그 김건희 여사 패밀리 가족과 관련된 비리 혐의에 대한 것도 조사를 하지만 그 이후에 나온 김건희 여사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인멸 조사 의혹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오늘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도 그건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자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아마 조사하려고 부른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곧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는 이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그 사건과 혐의에 대해서는 이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최종적인 어떤 조사에 돌입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기소를 하더라도 불구속 기소가 있고 구속 기소가 있는 거잖아요. 어디까지 특검이?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특검이 수사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당사자들을 소환해서 마지막 막바지 수사를 하는데 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불기소 기소할지 이거는 뭐 아직 예단하기가 어렵고요. 어쨌든 혐의가 중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뭐 영장 청구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은 영장 청구를 일단 신병을 확보해 놓고 그걸 이제 수사의 지렛대로 삼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진작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구속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다면 근데 아직 영장 청구를 미루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최종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이후에 판단을 해보겠다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한 명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린 인물이 이제 김성훈 전 차장인데 사실 김 여사 그러니까 사적 유용 뭐 해군 뭐 군함도 그렇고 그 길목에 김성훈 차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사할 게 뭐 해군 술 파티 의혹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김성훈 경호처 차장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추가로 이른바 공무집행 방해, 그러니까 체포영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다음에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과정에 핵심적 역할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수사는 뭐 광범위하게 많이 받았고요. 지금 이야기되는 것은 이제 일부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만 경호처를 동원해서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서 해군 함정에서의 이른바 파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파티하는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을 동원한 것도 사실은 이게 사적 권한과 공적 권한을 혼동해서 사실은 권력을 사유한 것이고요. 더 놀라운 것은 해군 함정에서 파티를 하면서 뭐 다금바리회를 함정에 실어서 가져왔다는 등 아니면 뭐 작살로 뭐 잡는 것을 보여줬다는 등 이게 사실은 그 개인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 또는 그 개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군대가 동원됐다는 황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 영부인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대한민국 군인과 국군이 공적 권한이 사적으로 사용된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이 부분도 어떤 면에서는 충분히 범죄 혐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김성훈 차장을 불러서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사실 윤 전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 내란 혐의에 비해서는 작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 말씀하신 대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구분하지 못했다. 공직자가 최고의 공직자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죠. 그렇죠.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거고요. 어쨌든 저 경호처 직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강요한 거고 김성훈 씨도 이제 그 공범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의 경호처를 보고 있으면
그 민주화 이래로 지금 8번째 대통령인데 한 번도 이런 그 경호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예. 마치 이게 유신 시대에 그 차지철 실장 산하의 경호실을 보는 듯한 당시에도 안가에서 무슨 술 파티를 하면 다 경호처가 동원돼 가지고 준비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력의 이제 이 사유와 도구가 돼 가지고 예. 경호처가 이용됐던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경호처 명의로 이 내란 동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 입장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경호처 직원들은 정권이 바뀐다 그래서 바뀌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른바 이제 늘공들입니다. 때문에 권력과의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공적인 직무에 충실해야 되는 게 본분에 맞는데 저렇게 어떻게 보면 권력자의 어떤 이 권력 유용의 사적 권력 유용의 도구가 돼서 저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씻을 수 없는 어떤 오점이 된 거고 예. 김성훈 씨는 그에 따른 어떤 법적 도의적 책임이 굉장히 큰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또 하나 어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 여기에 송미령 현 장관이죠. 송미령 장관이 출석을 해서 송미령 장관은 전 정권에서도 장관이었기 때문에 국무회의 계엄이 선포된 국무회의 정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재판장하고 조금 뭐라 그럴까 논쟁까지는 아니고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류의 말씀도 하셨고 거의 회의가 아니라 통보에 가까운 걸 말씀을 하시고 나가서 계엄이 선포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볼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무력하고 무능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11명 채우기 위해서 불려가서 그걸 누가 비상계엄을 동의하겠냐, 다들 반대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실제 상황은 비상계엄 선포되고 국무위원들 잠시 모여 있다가 그냥 해산한 게 끝 아닙니까? 실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어제 송미령 장관이 저 증언을 하면서 눈물을 좀 흘리기도 했는데 이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 어쩔 가서 그 상황에서 굉장히 무능력하고 그런 감을 느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판사가 물어보는 건 그겁니다. 계엄에 다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 CCTV나 영상이나 정황을 보면은 누구도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았더라는 취지거든요. 그렇죠. 뭐 한덕수 총리 이하 당시에 모여있던 국무위원들 누구도 윤석열 전 대통령 면전에서 이거 안 된다, 예. 반대한다 이러는 만류하고 제지하는 모습을 한 명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머릿속으로만 반대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지 막상 그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거나 대통령을 말리거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재판장이 현실과는 많이 다르다 이런 지적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물론 당시에 이제 갑자기 국무위원들이 불려 나가 가지고 예. 그 경황이 없었을 수도 있고 상황 판단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의 태도 오늘 송병 장관도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계엄 이거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와 어쨌든 국무위원으로서 상식적인 그런 이 판단을 종합해 볼 때 이게 정상적인 이 행위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쨌든 국무위원들이 그 계엄에 대해서 심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반대하는 게 저는 맞았다. 왜냐하면 아무리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부당하고 위법적인 심지어 위헌적인 그런 명령에까지 따를 의무는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런 위헌적이고 불법적이고 부당한 명령에 따랐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넓게 보면 한덕수 총리 이하 당시에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계엄 동조한 혐의가 좀 있다고 보고요. 그 점에 대해서 이제 특검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 또 재판부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두 반대한다고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했지 실질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은 불법적이다. 반대하거나 그런 사람은 뭐 이상민 전 장관 얘기 들어봐도 한 2명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그냥 머릿속만 생각하고 윤 전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따라간 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국무위원이면 일국의 행정부의 최고 직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부처의 장관들이고 그랬을 때 계엄이라고 하는 황당한 결정을 대통령이 내리고 밀어붙였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말 직을 걸고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를 하는 사람이 몇 명이라도 있었다면 저는 사실 뭐 만약에 과거라는 지나간 일에 만약이라는 건 대입할 수 없습니다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을 걸고 거기서 정말 강하게 만류하고 반대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라도 아마 그 날짜라도 미루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때 밀어붙이지 대다수가 못했- 반대했다면. 그렇죠. 그 당시에는 밀어붙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속으로는 좀 뜬금없고 황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아무런 말 없이 끌려가는 모양새여서 예. 아마 저렇게 사실 전격적이고 급작스러운 계엄이 선포가 돼버린 것이고요. 이 직을 걸고 자기 주요 결정권자, 특히 인사권자에 반대하는 것은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뭐 이 말이 좀 튑니다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도 예. 검찰총장 권한 대행이나 중앙지검장이나 본인들이 검사로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직을 걸고 반대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런 문화가 지금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나 박원석 의원님 같은 경우 직을 걸고 정치를 합니다만 뭐 직도 없습니다만은 그런 정도의 결기가 있어야. 이거 기록에 다 남아요? 그럼요. 저는 예. 어떻게든 떳떳하게 사는 게 이제 역사에 남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직을 걸고 한다는 결기가 있어야 그 자리에 합당한 옷을 입는 거예요. 국무위원의 옷, 검찰총장의 옷, 이런 옷이라는 건 자기 몸과 자기 내공에 맞는 옷들을 입어야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런 면에서 12월 3일 그날 밤에 계엄이 진행되는 저 상황에서 한 명도 직을 걸고 아니면 진짜 예전에 왕조 시대는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결연한 모습을 보인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뒤에 검찰 얘기할 때 다시 네, 한번 짚어볼게요. 근데 이 상황에서 최상목 부총리와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좀 역적을 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상당히 뭐랄까 평소에 비해서 약간 흥분한 그런 톤으로 이 상황을 알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몇 사람들한테 물었고 총리께 50년 공직생활 이렇게 끝내실 겁니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리께서도 나도 반대해요 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마 저 내용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런데 최상목 부총리, 전 부총리도 재판의 증인으로 이제 됐는데 지금 재판에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연락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전화도 안 되고 어쨌든 송달했는데 그 통지서도 안 받고 그래서 다음번 재판에 출석을 안 하면 아마도 이제 뭐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예. 그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 같은데 추정컨대 한덕수 총리와 굉장히 오래된 인연이지 않습니까? 같은 기획재정부 출신이고 선후배 사이죠. 선후배 사이고 그리고 저 국무회의 석상에서도 그렇게 역정을 낼 만큼 예. 어떻게 보면은 서스름 없이 한덕수 총리한테 직언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약간 입장이 곤란한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한 전 총리가 어쨌든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데 거기 나와서 본인이 증언을 해야 된다는 게 괴로운 일일 수 있죠. 그리고 네. 그렇다고 뭐 위증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있었던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피하고 싶은 심리가 저렇게 발현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적인 인연은 인연이고 예. 이거는 지금 내란이라는 엄중한 어떤 국가적 그 사태에 대한 이제 사법적 그 판단 앞에서 일국의 국무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책임 있게 저는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당시에 본인이 보고 듣고 목격하고 또 느꼈던 바를 그대로 나와서 진술하는 게 역사에 보다 떳떳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본인에게 미칠 유불리 이런 걸 계산하는 것도 저는 온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 최상목 부총리는 아직은 뭐 참고인 신분이고 증인 신분이고 지금 뭐 그 피의자가 되거나 혹은 뭐 앞으로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없어 보여요. 예.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작은 계산을 하지 말고 당시에 어쨌든 부총리였고 그 뒤에 이 계엄 사태가 내란 사태가 탄핵 국면이 진행이 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던 분 아닙니까? 때문에 국민과 역사 앞에 조금 더 당당하고 떳떳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요. 사실 저 국무회가 소집됐을 때 유일하게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강하게 한덕수 총리에게 따지듯이 이렇게 공직생활 마무리할 거냐고 따지듯이 물었다는 거, 반대했다는 그렇죠. 얘기고 또 하나는 이런 얘기를 법정에서 나와서 한다면 한덕수 전 총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거는 두 가지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마도 근데 그 법정에 나와서 증인으로 지금 진술하는 건 지금 송달이 안 되거나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태지만 그 전에 조사는 받았잖아요. 예. 그 조사를 받았을 때 저와 비슷한
뉘앙스나 비슷한 내용을 진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그거 나와서 조사 와서도 거짓말했을 리는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고, 근데 이제 법정에 나와서 한덕수 총리를 직접 보면서 답변을 얘기를 해야 해야 되는 되죠.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모르겠습니다. 지금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피고인이 그 증거로서 부동의를 해버리면 그 검찰에서 작성된 조서도 지금 증거로 채택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부동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재판정에 나와서 진술을 다시 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지금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 거라면 최장욱 부총리로서는 한덕수 총리와의 오랜 인연을 생각하면 좀 개인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뭐 출두를 안 하고 있고 증인으로 안 나오는 건 뭐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만은 예. 문제는 그 당시 12월 3일 날 밤에 최상무 부총리가 저렇게 좀 큰 목소리로 예. 한덕수 총리에 따지듯 물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만약에 굳이 그날 밤에 여러 국무위원들 중에 일종의 미담으로 이야기된다면 저희로서는 저 참담하죠. 그럼 최상목 부총리라도 사실 그러면 다시 접견실에 찾아 들어가서 이럴 수 있습니까라고 따졌어야 되는 거죠. 본인이 직접 할 수도 그럼요. 있는. 부총리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뭐 자기 그 기재부 선배인 한덕수 총리에게 따지는 것도 뭐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 정말 결기와 결단력과 대한민국을 지키고 헌법을 지키겠다,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그 당시에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 면전에 찾아가서 이거 안 됩니다라고 바짓가랑이도 잡고 팔을 벌려서라도 막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그게 총리의 유일한 그럼요. 권한은 아니니까요. 예. 송민영 장관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막 역정을 내니까 작은 목소리로 나도 반대한다. 한덕수 총리가 얘기를 최상목 부총리에게 했다는 거예요. 윤 전 대통령에게 한 거는 아직까지고요. 어제 재판에서 또 하나 조금 뭐 챙겨봐야 될 대목이 뭐가 있었냐면 어떤 걸 물어봤냐면 경고성 계엄이라고 윤 전 대통령은 뭐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당분간 한덕수 전 총리에게 당분간 내 일정을 대신 가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그게 송민영 장관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일시적 경고성하고 이게 당분간이라는 단어가 상충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했거든요. 그렇죠. 재판부로서는 그 진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일회성 경고성 계엄이었다, 뭐 계몽이었다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총리에게 당분간 내가 가야 될 일정을 대신 수행해 달라고 한 것은 계엄 상황에서 그런 행사에 본인이 다닐 수 없으니 그걸 대행해 달라라는 부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한 어떤 부탁일 수 있어서 그건 이제 일회성 경고성 계엄이었다라는 것과 충돌하는 예.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그 점을 아마 집중해서 물은 것 같고 송민영 장관이 그런 대답을 했어요. 일회성이라는 말은 그 자리에서 나오지 않았다. 없었다. 본인이 들은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것도 이후에 어떤 재판 결과에 참작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또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직접 신문을 하죠. 자주 하는데 어제는 방첩사 간부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제 영관급 이제 간부들이 나온 건데 어떤 내용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방첩사에 물어보는지 영상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군생활 몇 년 하셨나요? 뭐 생도생활 빼고는 26년 했습니다. 26년. 정성우 처장의 임무 그 부여를 보면은 군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애매하고 불분명한 임무를 받으신 적이 있어요? 그럼 너희들이 직접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지시를 군생활하면서 받으신 적이 있어요? 뭐 특수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질의에 나선 이유가 무엇일까? 저희가 왼쪽 위에 떠드렸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슨 말을 듣고 싶었길래 계속적으로 무언가 유도하는 질문을 계속하거든요. 당시에 이제 선관위를 어떻게 해라라는 지시나 명령이 사실상 없었다. 그걸 지시나 명령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군생활까지 거론하면서 군생활하면서 그렇게 불분명하고 그렇게 애매한 그런 지시 명령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라는 식의 언급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이제 뭐 수사 검사를 오래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판에도 당연히 출석을 했었을 거고.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 형사 사건에 있어서 오랜 어쨌든 수사 검사로서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신문의 기술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어떤 점을 어떻게 물어서 이를테면 증인의 진술을 흔들거나 그 신빙성을 파고들거나
뭐 이래야 될 것 같다. 물론 그게 다 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 지난번 곽종근 사령관 신문 당시에는 오히려 세게 어떻게 보면 역풍이 역효과가 불었고 났죠. 예. 역효과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본인이 이대로 가만히 앉아가지고 변호인들이 하는 것만을 지켜보진 않겠다. 적극적으로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일종의 이제 자기 변론을 하고 자기 주도적인 신문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해병 특검에 출석하는 것도 그런 면인 거고. 예, 근데 이제 맹점은 그거죠. 지금 공격수라면 저런 게 통할 텐데 예. 큰 틀에서 보면 지금은 자기 방어를 해야 될 때지 본인이 공격수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증인들을 상대로 이제 저런 식의 그 신문을 공격적인 신문을 하는 게 예. 자기 방어에 있어서 과연 좋은 전략일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굉장히 유도를 합니다.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 아니었냐니까 그거는 아니었다라고요. 이 부분이요. 계엄은 유사 군정과 비슷하다. 이거는 그때 했던 일들이 정당하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일까요? 그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재판정에 나와서 증인을 신문하고 진술을 하고 할 때 보면 제가 볼 때 뭐 좀 역설적이지만 좀 그나마 안심이 되는 게 건강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정신 상태가 맑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에 임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략은 딱 하나지 않습니까? 예. 내가 계엄은 했지만 내란은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내란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계엄은 대통령이 비상대권이었을 뿐이다. 그 계엄은 할 만했다라는 게 뭐 오랫동안의 이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고 또 윤어게인의 논리 아니겠어요? 예. 그렇지만 이게 내란죄 혐의로 재판을 받기 때문에 이게 내란은 아니다라는 걸 설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분위기에 이제 유도신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란이 아닐 정도라는 것은 군대를 동원했지만 이건 그냥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형식적인 것이었지 뭐 내란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마을 규모 이상의 무슨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뭐 질서를 무너뜨리고 획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지금 그 진술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사군정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계엄을 선포했으니까 선관위에 가는 것은 그냥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다 거기 가서 뭐 누구를 잡아오거나 폭파하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았느냐는 뉘앙스로 이제 진술을 받으려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는 피고인 윤석열 입장에서는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의 형량을 또 무죄를 입증하려면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일관된 논리를 가지고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증인신문도 하고 유도신문을 하는 걸로 봐서는 예. 정신 상태가 굉장히 맑다. 다행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뭐 전문가죠. 법에 관련해서. 이런 신문이나 재판장도 아주 익숙할 겁니다. 그런데 이 군인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 보안실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항 세력이 있었다는 걸 꼭 기록에 남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때 이런 말을 하면서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당시에 뭐 이 그 방첩사 1처장으로부터 이게 적법한 계엄이기 때문에 만약 그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이게 항명이다. 뭐 이런 예. 얘기까지 듣고서 출동하라 그래서 출동을 했는데 근데 이제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동해가지고 어디 저 먼 곳에 뭐 방황한다든지 아니면은 본인들도 이제 법률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본인들의 이제 사법경찰권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거기가 서버를 띄워온다든가 이게 이제 추후에 법률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을 우려해서 그런 행동까지 하지 않고 아주 소극적으로만 그 대응을 했다. 이 예. 얘기를 어쨌든 법정에서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저항 세력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저항 세력이라는 표현 좀 과잉된 자의식이죠. 저항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 반대하고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군요. 예, 반대하고 예를 들면 직을 걸고 예. 더 나아가서는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불이익을 예. 어떤 감수하면서까지 그거에 반대했어야 그게 저항인 거지. 그냥 가라는데 그 즉시 받고 가서 예. 명령받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걸 소극적으로 가지고 대응한 거는 저항이 저항 아니다. 세력으로까지 얘기하는 건 좀 자기를 스스로를 미화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어찌됐건 간에 당시 그 명령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까지 듣고 이 명령이 그 이행하지 않으면 뭐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듣고도 하지 않았던 건 이 계엄이라는 게 얼마나 사실은 설득력이 없었는지를 다른 예. 한편으로 보여주는 그건 이제 뭐 방첩사뿐만이 아니라 예. 특전사나 국회에 출동했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뭐 과거에 있었던 우리 현대사에 있었던 그런 불행한 사건들처럼 이미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군이라고 해서 부당한 명령에 뭐 기계적으로 따르거나 정부가 굉장히 통제된 상황에서 그 명령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판단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윤석열, 김영현 이렇게 이 계엄을 주도했던 분들의 이 상황 판단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던 거죠, 처음부터. 오늘 뭐 뒤에 잠깐 나오겠지만 김민석 총리가 제안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하라고 한 게 이제 공직자들이 계엄에 관여한 이력을 조사하라고 지시를 했죠. 당연히 1순위가 아마 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